12월 중순, 나는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고향인 전주로 향했다. 봄의 마지막으로 들른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의 방문은 반가움보다는 불청객 취급을 받았다. 어머니의 냉랭함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남동생 민주는 나를 가족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쩌면 올해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만이라도 평범한 가족인 척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전주로 가는 KTX 안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포옹, 피상적이지만 다정한 대화들을 상상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소소하고 무해한 일화들을 준비했다. 민준의 날카로운 비아냥이나 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을 유발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을 보며 나는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의 장면들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나의 희망은 전주 한옥마을의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좁고 돌이 깔린 골목길이 차라리 내 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가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와인잔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이번 설에는 오지 말지 그랬니? 그 목소리는 마치 내가 오기 전 머릿속으로 100번은 되뇌었을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연습한 듯한 투였다. 그냥 너 없는 셈 칠 테니.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민주는 불쾌하고 거친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아무도 내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몇 년 전 직접 깎아 만드신 전통 목각 인형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달콤한 수정과 향이 났다. 섬세하고 표정이 풍부한 목각 인형들이 내 앞에 있는 진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인 양연말 특별 복권 추첨을 알리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흐느낌으로 변하지 않도록 애썼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집을 등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조용한 퇴장이 훨씬 더 시끄러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거리에 나서자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관광객들은 방금 내가 겪은 드라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를 장식한 연말 조명을 감상하며 거닐고 있었다. 나는 경기장 근처 벤치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 애썼다. 노부부 한 쌍이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마도 이렇게 축제 같은 시기에 왜 젊은 여자가 슬픈 표정으로 혼자 앉아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견뎌왔던 모든 상처 주는 말들, 경멸의 눈초리, 어색한 침묵들을 떠올렸다.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깊은 심연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마치 그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그와 함께 묻어버리기를 원하는 반면 나만이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나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자신을 버린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민준에게 나는 늘 아버지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누나였고 그는 그 원망을 키워 경멸로 만들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울의 룸메이트인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고 있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내 어머니가 방금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내 동생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듯 웃었다고? 나는 다 괜찮아 라고 짧게 답하고 휴대폰을 넣었다. 늘 아늑한 미로 같았던 전주의 골목길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듯했다. 나는 목적 없이 걸었다. 전주양교를 지나고 남천교를 건너며 전주천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이 도시는 이제 저 집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표를 샀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족들이 나의 부재를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유진에게 전화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우리가 좋은 친구인 이유 중 하나였다. 돌아오는 버스크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을들의 불빛을 보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궁금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집들과 캐럴 뒤에 얼마나 많은 깨진 가족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위안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내 고통 속에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자정이 넘어 서울에 도착했다. 도심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활기 넘쳤다. 친구들과 송년회를 즐기는 무리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상하는 가족들, 나는 마치 영화를 보는 이방인처럼 그 모든 기쁨에서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연남동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자 유진이가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차를 끓일 물을 올리고 소파에 앉은 내게 담요를 건넸다.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거창한 말이 아닌 작은 몸짓에서 온다. 그날 밤 유진이가 자기 방에서 잠든 사이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나는 결심했다. 이번이 그들이 나를 하찮게 느끼게 만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마지막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고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 후 며칠은 마치 애도 기간처럼 느껴졌다. 죽음과 함께 오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누군가를 서서히 지워내는 더 미묘한 애도였다.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집 마당에서 열었던 생일 파티, 학교 축제, 부산 해운대에서의 여름 휴가. 한때 내가 그 가족에 속해 있었다는 모든 증거들이었다. 단 한마디, 말과 비웃음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유진은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려 애썼다. 아침에 동물병원으로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호떡을 사다 주기도 했다. 내가 어차피 핑계를 대고 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홍대에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그녀의 친절함은 나를 벅차게 했고 내 우울한 기분에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서울은 내가 모욕적으로 느낄 만큼의 열정으로 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동거리는 황금빛 조명으로 빛났고 압구정에 쇼윈되는 화려한 장식들이 전시되었으며 백화점 앞에는 온 가족을 끌어모으는 전통적인 대형 트리가 설치되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출판사 동료들에게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무게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일에 몰두했다. 머릿속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는 원고를 검토하고 기계적으로 교정을 보았다. 서울숲을 길게 산책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나의 내면 상태를 반영했다. 굳이 청소할 필요 없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닦았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어느 날 오후 이미 정돈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전주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다. 거기에는 엄마, 민준, 그리고 내가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의 등불 축제에서 색색의 등불이 우리의 웃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빠가 병을 얻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는 하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그녀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 겨우 12살이었던 민주는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솜사탕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15살의 나는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 가족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확히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부서졌을까? 아마도 아빠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을 때였을까? 아니면 민준이 대학에 가서 새로운 생각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이전 삶을 경멸하게 되었을 때였을까? 혹은 내가 가족의 전통을 깨고 존경받는 변호사였던 아빠가 내가 이어가길 바랐던 법학 대신 국문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은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다. 사과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결코 오지 않았다. 3년째 교정자로 일하고 있는 출판사의 회의 시간, 동료들이 연말 계획을 나눌 때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재민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뵈러 부산에 갈 것이라고 했다. 수진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제주도 크루즈 여행을 갈 것이라고 했다. 지영 씨는 어머니가 매년 경기도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레시피로 준비하는 설음식에 대해 자랑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전주에 갈 것이라고, 엄마가 한국 최고의 동그랑땡을 만드신다고, 민준과 나는 설날 아침에 한옥마을을 산책하는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그 거짓말들은 거짓이라는 사실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더 아팠다. 연휴 이틀 전 두꺼운 뿔테의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을 가진 60대의 김 부장님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그가 내 집중력 부족과 최근 원고에서 분명히 놓쳤을 실수들을 알아차렸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질책 대신 그는 내게 승진을 제안했다. 새로운 현대 문학 시리즈의 편집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박 대리는 안목이 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진정성 있는 목소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날 밤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지상의 별바다처럼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계속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승진 이야기는 빼고 그저 행복한 연휴를 보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답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섣달 금음날, 유진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강릉으로 떠났다. 그녀는 자기 부모님이 손님 한 명 더 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남의 가족 축하 행사에 슬픈 이방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긴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괜찮을 거라고, 일도 미리 하고 쉴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텅 빈 아파트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 침묵을 채우기 위해 명절 음악을 틀었지만 그저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전에 유진의 오빠가 일하는 고급 정육점에서 가져온 한우, 그리고 와인 한 잔. 텔레비전에서 재방송되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식사했다. 더 이상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가족들의 농담에 가끔 웃기도 했다. 자정, 서울의 교회 종소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알릴 때 나는 동네 거리를 산책하러 나갔다. 젊은이들이 모여 축하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으며 관광객들은 도시의 장식에 감탄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마치 엄마가 바랐던 대로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아파트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서울에 공식적으로 새해가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증오가 아니라 거리감이었다. 마치 한때 반쯤 열려있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히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 앨범을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이미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새해가 밝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여자에게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전주 경기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곱슬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김지수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집에서 사진을 봤어요. 혹시 누나 되세요? 내 동생 민준. 나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녀가 어떻게 그 사진을 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에 신경을 쓰는지 궁금했다. 출판사 근처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 라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 알림이 깜박였다. 카페는 외부의 추위로 기미 서린 창문에 반사되는 화환과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민준의 누나가 맞다고 확인했다. 몇 분 후 그녀가 답했다. 자기는 누나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간단한 문장이 내 안에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이미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사진을 찾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연말 모임을 위해 집 꾸미는 것을 돕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잊혀진 책장, 책 몇 권 뒤에 숨겨져 있던 먼지 쌓인 액자 속에 앞니가 빠진 채 민준의 손을 잡고 있는 10살 때의 내 사진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가 묘사하는 그 이미지는 완벽하게 기억났다. 전주양교로 소풍 갔을 때 찍은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그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2살 어린 민주는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지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왜 당신을 숨겼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안의 한 부분은 한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 너무나 많은 밤을 소리 없이 울며 지새웠던 나는 나를 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지쳐 있었다. 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가족이란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공허한 말들이었다. 이해해요. 그녀가 썼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와 사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요. 1년. 이 여자는 내 동생의 삶에 1년 동안이나 함께했다. 아마도 내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내가 지워진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내게는 외로움의 날이 되어버린 생일과 명절을 축하했을 것이다. 나는 민준이 내가 연락한 것을 아는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답했다. 사진 뒷면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서 프로필을 찾았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뒷면에 내 이름. 분명 아빠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을 것이다. 그는 항상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지금은 알아볼 수 없는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은 가족의 기억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 손님들이 연말 인사를 놔두고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며 오가는 동안 나는 이 예상치 못한 대화에 몰두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출판사 동료인 재민 씨가 내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어 그들과 함께 앉자고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바쁘다는 신호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지금은 시시한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글을 썼다. 그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겨울 전주 시내의 한 콘서트에서 민준을 만났다고 했다. 그의 유머 감각과 건축에 대한 열정에 끌렸다고 했다. 건축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직업이었고 가족의 기대에 따르면 내가 따라야 했던 길이었다.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이 낯선 사람에게 이상한 보호감을 느끼며 썼다. 내 동생은 운이 좋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할게요. 하지만 왠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웨이터가 다가와 커피를 더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에게 해야 할까? 그녀의 판단과 잠재적인 불신에 나를 노출시켜야 할까?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멀어졌어요. 나는 마침내 썼다. 몇 년 전에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결정들이요? 지수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계획했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요. 전주에 남지 않은 것, 그들이 원했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그들이 기대했던 딸이 되지 않은 것. 그게 누군가를 인생에서 지워버릴 충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답했다.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 앞에서 정중하게 물러나며 가족은 복잡하다는 식의 일반적인 말을 중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계속 파고들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나는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설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없는 셈 치라고요. 동생은 웃었어요. 불과 2주 전 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녀가 방금 읽은 것을 소화하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답했다. 정말 유감이에요. 그건 너무 잔인하네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답했다. 아마 당신과 있을 때는 멋진 사람이겠죠. 저와는 글쎄요. 우리가 자라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커피는 식었지만 나는 무심코 한 모금 마시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카페 창문은 더욱 뿌옇게 변했다. 12월의 서울은 우울할 수 있었고 내 기분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새해 지나고 서울에 갈 거예요. 지수가 갑자기 썼다.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 제안에 당황했다. 이 여자는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 만남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민준 씨도 당신이 서울에 오는 걸 알아요? 내가 물었다. 네. 하지만 그가 모르게 당신을 만날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선호한다면요. 그녀의 끈질김 속에는 무언가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병적인 호기심이나 가십이 아니라 진정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혹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을 완성하려는 필요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신경 쓰시는 거죠?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저를 거의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냥 민준이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누나일 뿐인데요.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간단히 답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아빠가 항상 남자의 인격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다. 아빠는 민준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엄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답했다. 서울에서 만나요. 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들은 거의 행복하지 않죠. 그녀가 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페의 김서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속에서 연말 조명들이 깜박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기억처럼 왜곡되고 흐릿하게 보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고통이나 무관심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호기심의 불꽃이었을까? 혹은 이 이상한 사건의 전환에서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몰랐지만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 이틀 동안 지수와 나는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전주에서의 삶,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일, 도시사진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공부를 위해 전주로 이사 왔다고 했다. 그녀는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내가 함께 자란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놀랍게도 서울에서의 내 삶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알라메다 출판사에서의 내 일, 유진과 함께 사는 연남동의 작은 아파트, 생각이 필요할 때 서울 숲을 산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쩐지 매일 보는 사람들보다 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쉬웠다. 새해 전야가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나갔다. 나는 몇몇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신각에서 새해를 맞이하자는 초대를 거절하고 아파트의 고독을 선택했다. 서울이 축하의 열기로 터져나갈 때 나는 와인 한 병을 따고 이전보다 덜 고통스러운 새해를 기원하며 혼자 건배했다. 자정에 나는 미신보다는 순전히 습관 때문에 텔레비전으로 보신각 타종 행사를 보며 새해를 맞았다. 지수는 정확히 12시 1분에 메시지를 보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연 씨. 올해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였다. 특히 내 가족으로부터는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아 조용한 내 휴대폰과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1월 2일, 지수가 우리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서울에 도착했고 홍대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민주는 다음 날 도착해서 함께 주말 동안 현대건축 전시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만남을 피하기에 충분히 중심계에서 떨어진 낙상공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긴장되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아늑한 카페는 연휴에 광란이 지나간 후 비교적 조용했다. 나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안쪽 테이블에 앉아 이례적으로 화창한 1월의 날씨를 즐기며 공원을 산책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대충 묶은 곱슬머리와 활짝 웃는 미소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다. 그녀는 버건디색 코트 안에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다정하게 인사하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서연 씨.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와 약간의 사투리 억양으로 말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웨이터가 그녀의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는 동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라떼 한 잔과 치즈케이크 한 조각. 다시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아마 보고 싶어 할 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그녀는 설을 맞아 장식된 전주의 우리 집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옥마을의 특징인 하얀 벽은 금빛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대문에는 전통적인 장식이 걸려 있었다. 집이 정말 예뻐요. 운치가 있네요. 아빠가 매년 여름마다 직접 보수하셨어요. 나는 향수에 젖어 말했다. 역사가 있는 집은 가족처럼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하셨죠. 민준 씨가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녀가 말했다. 훌륭한 건축가셨다고요. 그러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수는 마치 내가 얼마나 더 압박할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듯 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준 씨는 그 붕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이상할 정도죠? 내 동생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항상 능숙했어요. 나는 감추려 하지 않은 씁쓸함으로 답했다.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웨이터가 그녀의 주문을 가져왔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그녀의 눈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서연 씨, 요즘 당신에게 연락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제 남자친구인 민준 씨의 가족 문제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맞지 않아요. 멀리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서울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성곽을 촬영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 테이블 위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었다.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요. 항상 외아들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진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머님의 말씀들, 제가 방에 들어가면 중단되는 대화들, 마치 저만 빼고 모두가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무언가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저는 비밀이 아니에요, 지수씨. 저는 그들이 지우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녀가 재차 물었다. 뭐가 그렇게 심각했을까요? 나는 그때 그들에게 거리감, 커져가는 원망, 편애, 결코 아물지 않은 작은 감정적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내 부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말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그들이 내린 선택이었다. 그녀는 내가 밝힐 준비가 된 것 이상을 공유하도록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변했어요. 내가 설명했다. 아니, 어쩌면 항상 그 안에 있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일지도 몰라요. 경쟁심, 질투. 저는 누나였고 그의 말에 따르면 아빠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차가우셨지만 얼음장처럼 변했어요. 마치 그 상실에 대해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요. 지수는 내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가끔 당신 얘기를 하세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툭툭 던지세요. 서연이었으면 이걸 다르게 했을 텐데 라거나 서연이는 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지. 마치 당신이 여전히 그 집에 사는 유령인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나를 강타했다. 내 이름이 그 집에서 여전히 비록 속삭임이나 은근한 비교 속에서일지라도 불린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였다. 더 있어요. 지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3일 전에 제가 민준 씨에게 따졌어요. 왜 누나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이 드라마틱하고 항상 까다로웠다고 했어요. 서로의 결정으로 멀어졌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목구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을 끊었다. 절대 서로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지수가 천천히 말했다.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했어요. 어떻게 당신을 찾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가 아시는지 물었어요. 그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묘사하는 민주는 온 집안을 따라다니며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어린 남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를 지워버리고 누군가 그 존재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낯선 남자였다. 우리는 다퉜어요. 지수가 계속했다. 저는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이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는 방어적으로 변해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요? 나는 물었지만 내심 그 대답이 두려웠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문제아였고 항상 주목받고 싶어 했고 당신의 결정으로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반복했어요.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 큰 죄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서울로 이사 온 거였어요.
완벽한 딸을 위한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뿐이죠. 지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잠시 꽉 잡았다. 우리가 다툰 후에 저는 아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휴대폰을 봤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잘못된 일인 거 알아요. 그녀가 계속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서연 씨, 이 이야기에는 당신이 말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연휴 마지막 날,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며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카페에서 우리 대화가 끝난 후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민주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받지 않았다. 제가 더 한 일이 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어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요. 그의 휴대폰만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서류들도 뒤져봤어요. 나는 담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작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설빔을 입고 세배하러 다니는 들뜬 목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다. 명절은 연휴의 끝을 알렸지만 내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뭘 찾았는데요? 나는 뱃속이 꼬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메시지요? 그녀가 답했다. 민준 씨와 어머님 사이에 오간 수많은 메시지요. 최근 것도 있고 몇 년 전 것도 있었어요. 평화를 유지하고 그녀가 다시 일을 망치게 두지 말자는 내용이었어요. 당신 이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들은 당신을 마치 책임져야 할 짐, 자신들의 이미지에 대한 위협, 묻어둬야 할 누군가처럼 이야기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말에 충격을 흡수했다.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논의되고 분석되었다는 확인은 예상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수가 계속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5년 전 메시지였어요. 거기서 어머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서연이에게 집 얘기는 하지 마. 알 필요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녀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진 한 장 보낼게요. 그의 노트북 폴더에서 찾은 스캔 문서예요.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열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할머니의 유언장. 담양에 있는 우리가 여름을 보내곤 했던 그 집을 새 손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세 번째였다. 그 집은 2년 전에 팔렸어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찾은 서류에 따르면 거의 3억 원에 팔렸어요. 나는 문서를 다시 읽고 메시지들을 다시 보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얼어붙었다. 나의 부재는 감정적인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편리했다. 이득이 되었다. 서연 씨? 아직 거기 있어요? 네. 나는 내 목소리 같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집. 높은 천장과 하얀 회벽, 제라늄과 제스민 화분으로 가득 찬 안뜰이 있는 전통 한옥. 내 어린 시절 최고의 여름을 보냈던 곳. 올리브나무 사이에서 민준과 함께 놀고 할머니가 파란 타일 부엌에서 동치미를 담그시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것을 듣던 곳. 할머니가 그 집을 나에게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촌들과 함께 남겨주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이 그 집을 팔았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괜찮아요? 지수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인정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알려줘서 고마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명절 행사의 음악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서류가 더 있어요. 지수가 마침내 덧붙였다. 이강혁이라는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요.
매각을 위해 당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 같아요. 적어도 메시지들을 보면 그렇게 이해돼요. 그 이름은 낯이 익었다. 이강혁,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법대 동기, 민준의 대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를 연민과 못마땅함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던 남자. 민준 씨에게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답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공간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금은 신림동에 있는 친구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 한구석은 그녀의 정직함을 존경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걱정되었다. 조심해요, 지수씨. 그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 위로 밤이 내렸고 명절 조명이 아파트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명절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내게는 씁쓸한 진실을 가져다 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백했다. 생각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명절 조명이 드리운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넘쳐 흘렀다. 잠들기 전에 우리를 겁주려고 귀신 이야기를 해주실 때의 우렁찬 웃음소리. 요리하시면서 옛 민요를 부르시던 모습. 그녀의 옷에서 항상 나던 맑은 향기. 할머니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담양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 8월에 숨 막히는 더위,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기억한다. 엄마는 목 놓아 우셨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 민주는 아빠가 어려운 순간에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대로 진지하고 침착하게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일부가 그녀와 함께 묻힌 것처럼 상실감을 느꼈다.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유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집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는 두고 봐야지 라고 막연하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 시험, 아르바이트, 졸업, 아빠의 투병. 할머니의 집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꿈에서나 방문하는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감정적인 거부를 넘어선 배신의 증거.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사기. 나는 일어나서 특별한 경우를 위해 보관해 두었던 술병을 찾았다. 평소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은 차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했다. 잔에 가득 따라 단숨에 마셨다. 알코올의 열기가 목구멍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상속법, 가족 사기, 문서 위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낯설지만 이제는 이해해야만 하는 법률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몇 시간이 흘렀다. 자정 가까이 명절 행사가 끝나고 거리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을 때 나는 결심을 내렸다. 이메일을 열고 세 통의 메시지를 썼다. 하나는 여러 법률 포럼에서 추천한 변호사에게, 다른 하나는 긴급한 가족 문제로 며칠 휴가를 요청하기 위해 출판사 상사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유진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면 서울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내 곁에 친구가 필요했다. 그런 다음 지수에게 전화를 했다. 깨웠나요? 그녀가 받았을 때 내가 물었다. 잠이 안 왔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괜찮아요?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지수 씨, 당신이 한 일, 진실을 보여준 것. 그것은 아마 오랫동안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준 가장 용감한 일일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알면서는요. 이 모든 일에서 빠져있고 싶다면 이해할게요. 나는 계속했다. 이건 제 싸움이지 당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 씨는 여전히 당신의 남자친구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답했다. 1시간 전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가 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목이 메었다. 거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여자의 의리가 내 혈육의 배신과 고통스럽게 대조되었다. 고마워요.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아침에 연락할 계획인 로펌의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싸울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결단력으로 답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제 권리지만요. 진실을 위해서요. 그들이 내게 한 짓을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제 그들이 판사 앞에서 해명을 요구받을 때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정에서 엄마와 민준을 마주할 생각은 공포와 이상한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에 마침내 맞서는 것 같았다. 필요하면 곁에 있을게요. 지수가 제안했다. 증인으로든 지지자로든 무엇이든. 고마워요. 나는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어서 반복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은 곧 철거될 명절, 조명의 장막 아래에 잠들어 있었다. 새해의 시작은 한 주기의 끝과 다른 주기의 시작을 알렸다. 내일 거리는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아이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른들,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상대로 한 싸움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현재에서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과거와 미래까지 훔치려 했던 가족을 상대로. 새해 아침, 서울은 춥고 맑았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선물도 열지 않았다.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며칠째 불이 꺼진 채였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메일 한 통을 썼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이제 지수 덕분에 이름을 알게 된 그들의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법적 근거도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에 지쳤다. 전날 밤 연락했던 로펌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아마도 내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후한 긴급 수임료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안토니오 멘도사는 그날 오후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의 사무실은 웅장한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짙은 생나무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으며 벽에는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 진지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박서연 씨. 그는 지수가 내게 보내준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꽤 명백합니다. 법정 문서의 서명 위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과 유산 횡령이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애써 감추며 단호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유산의 본인 몫과 이자를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코 위의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아니면 문서 위조와 사기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내용 증명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때로는 법적 스캔들에 대한 위험만으로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양에 대한 집착, 전주사회 앞에서 완벽한 가족의 가면을 유지하려는 엄마의 강박관념을 생각했다. 공개 재판은 그녀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이런 종류의 가족 분쟁은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린 상처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할머니의 집을, 그곳에서 보냈던 여름들을, 안뜰의 포도나무 아래서 나눴던 웃음들을 생각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말하던 엄마를 생각했다. 가족에서 추방당하는 나를 보고
특별히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듯 웃던 민준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내게서 가족의 자리를 빼앗고 합법적인 유산까지 훔치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확실해요. 나는 답했다. 저는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는 정의를 원할 뿐이에요. 멘도사 변호사는 승인과 연민이 섞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보낼 내용 증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수집해 주십시오. 부동산 매각에 대한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 친구는 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 더 찾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을 나서자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서울은 여전히 명절 분위기였다. 서울 숲을 산책하는 가족들,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아이들, 카페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커피와 빵 냄새. 나는 그 모든 행복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마치 축하와 기쁨이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일 뿐인 평행 차원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이 내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올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 나 내 편이야. 그녀의 문자 메시지가 말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나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휴일을 즐기는 관광객과 서울 시민들 사이를 지났다. 그날 밤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우리 작은 부엌에 앉아 차 2잔과 축하보다는 습관 때문에 산 케이크 조각을 앞에 두고 유진은 끼어들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내 것과 같은 결의가 비쳤다. 그들을 가만두지 말자.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특히 내 가족은 더더욱. 무서워. 나는 고백했다. 법적 절차가 아니라 그 후에 올 것들이, 이 모든 것의 끝이. 유진은 테이블 위 내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넌 이제 이 일에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보아하니 지수도 있고. 지수. 나의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된 낯선 사람. 나는 그날 아침 내 계획을 알리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답은 즉각적이었다. 나를 믿어. 내가 찾은 서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 그녀는 또한 민준이 애원과 위협을 번갈아가며 끊임없이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자기 가족을 파괴하고 있대 그녀가 썼다. 나는 그와 내 엄마가 내 도움 없이도 이미 그 일을 잘 해냈다고 답해줬어. 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 날도. 하지만 2주 후 한 로펌으로부터 중재를 제안하는 서신이 도착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들이 신경 써서가 아니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훔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중재는 2월 초 서울의 한 중립적인 사무실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다. 엄마와 민주는 그들의 변호사인 이강혁과 함께 전주에서 올라올 것이었다. 나는 안토니오 멘도사 변호사와 함께 참석할 것이었고 지수와 유진에게는 정신적 지지를 위해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릴 것이었다. 회의 날 아침 나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그날을 위해 특별히 산 짙은 회색 정장을 선택했다. 유진은 내 머리를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는 것을 도와주었고 전날 밤 서울에 도착해 우리 집 소파에서 묵고 있던 지수는 중요한 순간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심플한 은 귀걸이를 빌려주었다. 강해 보여. 그녀는 내가 화장을 마지막으로 손보는 것을 보며 말했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길 바라. 왜냐하면 오늘 그들은 좋든 싫든 나를 보게 될 테니까. 중재가 열릴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에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이 내려다 보였다.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멘도사 변호사는 이미 로비에서 가죽 서류 가방과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고백했다. 중재실에서 가족과 마주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당신 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합법적으로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의실은 살균 소독된 듯 차가웠고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과 검은색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인상적이었을 서울의 정형을 보여주었다. 지수와 유진은 대기실에 남기 전에 나를 안아주었다. 멘도사 변호사와 나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상대방을 기다렸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엄마가 먼저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침착했으며 염색한 갈색 머리에는 흰 머리 하나 보이지 않았고 특유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놀라움, 알아봄, 어쩌면 후회의 김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금세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민준이 그녀 뒤를 따랐다. 중요한 회의에 입는 검은 정장에 머리는 과도한 젤로 뒤로 넘겨져 있었다. 기억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인 그늘이 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피했고 완강하게 앞에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강혁 변호사가 그 무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자신감을 풍기며 그는 마치 우리가 배신으로 산산조각난 가족이 아니라 일상적인 협상의 반대편 당사자일 뿐인 것처럼 직업적인 거리감을 두고 우리에게 인사했다. 공식적인 소개는 짧고 긴장되었다. 그 후 중재인인 중년의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제스처로 절차를 설명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후에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었다. 목표는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피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멘도사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의 유언장, 부동산의 사기 매각, 내 서명의 위조, 내 유산 몫의 횡령 등 사실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는 가족의 거부, 없는 셈 처라는 말, 체계적인 배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적 문제의 핵심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강혁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어 절차상의 불규칙성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나를 속이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이자 없이 매각 가치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경제적 합의를 제안했다. 중재인이 나를 보며 덧붙일 말이 있는지 물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특히 엄마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꿰뚫을 수 없었다. 저는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나는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제적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가족으로서 제게 한 짓을요. 민주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가방을 꽉 쥐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박서연 씨, 이강혁 변호사가 거만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우리는 여기 가족 분쟁이 아니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들은 저를 가족에서 쫓아냈고 제 부재를 이용해 제 것을 훔쳤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여기서 지금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중재인이 눈에 띄게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아마도 먼저 합의의 재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있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통제된 목소리로 넌 항상 드라마틱했어, 서연아.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되어야 했지.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엄마. 저는 항상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자신의 결정과 제 자신의 삶으로 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을 때 엄마는 그걸 견딜 수 없으셨죠. 그래서 저를 지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아니니 제 유산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셨죠. 내 말 뒤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멘도사 변호사가 내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 협상을 망치고 있다고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결코 아니었다. 놀랍게도 다음에 말한 것은 민준이었다. 엄마 생각이었어요. 그가 나를 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 말이에요. 엄마가 전주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너는 어차피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니 절대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에게 분노에 찬 시선을 던졌다. 민준아, 사실이에요. 그가 이제 나를 똑바로 보며 계속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도왔어요. 반대하지 않았죠.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우리가 당신에게 한 짓, 아빠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쉬웠으니까요.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울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아니다. 그들 앞에서는 아니다. 제 유산 몫을 이자와 함께 원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명한 그들이 한 짓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원해요.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이 장을 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중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금액, 기한, 서류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세부 사항들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회의실을 나왔을 때의 순간이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장 가벼운 기분이었다. 법적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 존재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나를 지으려 했던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이 나를 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수와 유진은 옆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묻지 않고 나를 안아주었다. 내 표정만으로도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함께 우리는 2월의 차가운 오후 속으로 걸어나갔다. 갑자기 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이는 서울로. 언젠가 엄마나 민준과 진정한 관계를 다시 맺게 될지는 모르겠다. 상처는 깊고 어떤 배신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내게 한 짓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지워진 딸, 잊힌 누나가 아니다. 나는 박서연, 자신의 것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여자다. 그리고 지수와 유진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때때로 가족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진정으로 봐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혹은 우리 자신의 혈육이 우리를 지우려 할 때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